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린. 뉴! 아니, 상의 없이 두 번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크림 9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유석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다은입니다. 네, 신다은 기자가 오늘 또 묵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베트남전 고엽제 관련 이야기죠? 2024년 9월 11일이 베트남전에 우리 군 전투병으로 네. 파병한 지 60년 되는 해고요. 올해가. 그래서 마침 또 저희가 이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얘기다, 불편한 얘기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원을 파병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나의 그 질병을 아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표지에 사진이 굉장히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여튼 좀 여운이 많고 그런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엽제 피해자 1, 2, 3세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여기 1세가 이제 네. 베트남에 참전을 다녀오신 분이시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자녀분이 2세. 딸. 네,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초상권을 위해서 뒤돌아서게 했는데 여기가 3세입니다. 그래서 1세가 지금 뇌경색하고 말초신경병이 있고요. 2세가 동일한 말초신경병이 있고 3세가 척추이분증하고 렌페닝 증후군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병들을 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신 거죠? 당연히 아프니까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신기하게도 아버지부터 인지한 게 아니에요. 3세를 낳고 나서 역으로 인지하게 된 상황. 네. 왜냐면 3세 아이가 너무 희귀 질환이 계속 자라면서 나오니까 네. 이 친구가 바테르 증후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천성 척추기형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쇠항이 있고 이걸 계속 하니까 이 부모님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계속 아프지? 라는 생각을 해서 찾다가 이게 척추이분증은 고엽제 2세 후유증으로 공식 확인된 질병이거든요. 예. 유전병.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자기를 확인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 베트남전에서 소총수인데 네. 고엽제를 이렇게 퍼다 뿌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네. 노출이 된 거죠. 네. 네. 고엽제, 정확히 고엽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초제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농약 위험하다고 하지만은 당시 제초제가 특히 위험했던 이유는 아주 맹독성에 아주 미량으로도 사람을 굉장히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다이옥신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뭐든 그렇잖아요. 이제 세정력이 강한 화학약품은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초제를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썼었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탈리아랑 이제 농민들 사이에서 이게 반감기가 무려 7년, 그리고 잠복기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을 하고 20년쯤 지나서 1990년대쯤에 여기저기서 갑자기 발병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보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이 다이옥신계 제초제가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아주 광범위하게, 왜냐하면 제초라는 거는 살아있는 균이나 세포를 파괴해서 이 생명의 번식력을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흡입을 하면 사람의 몸 안에도 이 친구가 들어와서 세포를 막 이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2세로 넘어가면 그 손상된 생식세포가 또 분화하면서 정말 무섭네요. 네. 이제 2세, 3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트남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은 전혀 모르고 전혀 몰랐죠. 이분도 소총수로서 맞아요. 매일 고엽제를 그냥 뿌리고 맞아요.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때 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고, 그때는 이렇게 고엽제를 뿌리라고 손에 쥐어주기만 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렇게 헬기처럼 그렇죠. 쫙 뿌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뿌릴 때 이렇게 뿌렸는데 네. 이걸 뿌릴 때 우리 왜 소독할 때 집에 들어가라 하잖아요. 동네 소독할 때도. 네. 근데 요걸 할 때 안내를 전혀 안 해서 보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비처럼 내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게 자기 질병을 고엽제하고 전혀 연관을 못 시키다가 아이들이 계속 아프기 시작하니까 딸이
아빠 그 혹시 고엽제 썼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다고. 50년이 넘어서 아시게 네, 된 거군요. 그렇죠. 고엽제가 지금 유전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고엽제 피해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피해는 베트남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 온 밀림을 파괴하는 네.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잘 죽이려고 고엽제로 나무나 덩굴 같은 걸 없애려고 뿌린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군인들은 뭐 모기방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건 게릴라전이었잖아요. 네. 베트남은. 그러니까 이제 적군의 은거지를 사실은 싹 말려버려야 적군이 잘 보인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서 그 밀림을 다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4세가 지금 2,000명도 되게 옛날 수치예요. 네. 지금은 6,000명까지도 보고가 됐다 하고요. 뭐 3세는 당연히 몇만 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엽제 피해자 3세, 4세가 그렇죠. 고엽제로 인한 기형. 음. 근데 그걸 딱 보면 있잖아요. 사진을 보면 예. 아 이거는 통상적인 수준의 기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네. 눈이 없게 태어나고 혹은 혹은 눈이 이렇게 둘이 달려서 태어나거나 혹은 샴쌍둥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고요. 일단 근데 이제 베트남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고 목에 의한 적이고요. 미군들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도 2019년부터 3세 피해자들이 조금씩 리포트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이걸 모아보니까 300건이 넘게 나왔다는 인터뷰도 미국에서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보다 오히려 미군이 더 피해가 적을 수도 있죠. 위에서 예. 뿌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네. 3세 피해에 맞아요. 대한 것들이 활발히 나오고 있는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처음에 이 고엽제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단 발병 보고서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은 헬기에서 떨어뜨린 공군이에요. 혹은 옮긴 네. 고엽제를.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훨씬 접촉 정도가 경로가 그렇죠. 직접적이지 않은데 돼도. 그분들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밝혀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세 피해는 예. 26년 동안 211명. 네? 너무 적은데. 아니, 아까 한 해에 8명 정도 인정이 돼. 인정이 된 게 그렇다는 거죠?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3세가 몇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4세가 2,000명이 한 5년 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 6천 명대로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북에 의한 유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미군도 북에 의한 유전이에요. 근데 거기는 벌써 에이전트 오렌지로 인한 2세 피해가 벌써 공론화된 지가 한참 됐고 여기 3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쟁을 다들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닐 텐데 거기서 적게 다치든 많이 다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정말 이렇게 적게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부에서 이런 사례를 다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랑도 되게 비슷한데 구조가 돈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절반은 제가 느낄 때는 돈 때문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를 고엽제를 제조한 회사에 대해서 호주와 미군 병사들은 소송을 해서 이겨서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보도 통제가 있어서 그 상황을 몰라서 그때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고엽제 소송을 통해서 제조사를 통한 사실 이건 기업 범죄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조사를 통해서 보상받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일이 흐르고는 보훈부 입장에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실무적으로 첫째 있고 둘째로는 그 국가에 징병한 게 이 사람들을 징병한 게 국가잖아요. 예. 징병이라고는 뭐 할 수 없을 수도 있겠 파병한 국가의 책임이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 후유증하고 의증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도 좀 설명해 주시죠. 후유의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잘 네. 몰랐거든요. 후유의의 의는 의심할 때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의심을 그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되게 또 의심할 때 의심해야지. 정말 의심을 정말 하지. 아픈 건지 의심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예 맞습니다. 나쁜 용어군요. 나쁜 용어. 왜냐하면 염소성 여드름 같은 거는 고엽제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굉장히 특이한 피부 발진이에요. 그래서 그건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염소성 여드름이라는 건 예. 여드름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피부 발진이고요. 이 피부 안에서부터 이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이 분화구처럼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렵대요. 네. 근데 제가 만난 2세들 다 있었어요. 아. 염소성 여드름이.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후유의증 같은 경우는 그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국 쪽이나 이렇게 앞선 연구에서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인정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듯하다는 인정하기 위해서부터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예. 처음에는 후유증보다 후유의증이 훨씬 더 이 신청자가 많았다가 지금은 후유증이 24개, 네. 후유의증이 17개로 그러니까 어. 후유증이 어떤 이 8개인가 됐던 질병이 현재로서는 24개까지 늘어났어요. 알았어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죠. 참전군인들은 여기에 대한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누구도 끝까지 인과를 밝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다이옥신이 들어왔을 때 사람마다 몸에 감응되는 장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심장으로도 나타나고 누군가는 뇌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막 뇌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예. 그 아닌 것을 의학적인 저기가 없는 그렇죠. 예, 개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불합리에 사실은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후유의증의 자녀는 고엽제 2세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면 의심 가는 환자일 뿐이니까. 그 당사자도 의심으로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 이세도 자녀도 당연히- 그래서 그 자녀는 자동 기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적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2세도 유전적 질환인지 확인 자체를 하지 않기로 법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2세에 대한 어떤 후유증 그 인정이 적은 것도 적은 게- 굉장히 큽니다. 예. 예, 왜냐하면 뇌경색 같은 거는 후유의증이에요. 근데 이제 후유의증이면, 그러니까 이 뇌경색 그러면 우리나라 왜 뇌경색 많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치만 이 뇌경색이 일어나는 경로나 급진함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건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이 다이옥신에 의한 이 어떤 신체의 손상과 파괴와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인정이 되면 후유의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녀로까지 이어진다고 어떻게 보장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파병 당사자분께서 후유의증의 질병이 발병을 했는데 2세가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자동 기각이에요? 그런 사례가 네.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2세가 척추 이분증이 있었어요. 척추 이분증은 뭐냐면 척추 갈림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이렇게 자라면서 똑 닫혀야 되는데 안 네. 닫혀서 척추가 이렇게 열려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선천성 기형이거든요. 그리고 명백한 고엽제 2세의 질환입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후유의증인 거예요. 예. 그래서 2세가 안 됐어요. 하하. 그게 그래서 맞습니까? 그분이 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1만 5천 장 병원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 거기서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찾아서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아버지를 후유증자로 자격을 바꾼 뒤에야 자기가 2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참전용사가 지금 뭐 몇십만인데 어떻게 이렇게 2세 나 피해자, 3세 이렇게 피해자가 적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만 명 파병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30만 명이라고 보면 전사자 5천 명 제외하고 뭐 한 30만 명 정도라고 보면 30만 명에 한 명씩 애를 다 낳아도 30만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연구 영역에서 37만 명 정도로 집계가 돼요. 2세가. 근데 2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0.01%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후유증은 24개 질병이라 했잖아요. 후유의증은 17개죠. 2세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인정되는 질병이. 뭐 최소한 절반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3개. 와. 3개도 20년 동안 예. 나름 는 겁니다. 네. 척추 이분증, 그다음에 하지마비 병변, 그리고 말초신경병입니다. 음. 그러면 말초신경병 적어도 이 3개도 너무 적죠? 이 3개도 너무 적은데 네. 이 3개도 인정이 되면 바로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바로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네, 뭐 실제로는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카 가지고 받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진단서 들고 가도 신검을 새로 받습니다. 음. 그리고 그 신검에서 떨어져요. 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있어서 지금 제가 만나본 분들의 특징은 진단서가 못해도 5장 이상 갖고 있어요. 뭐 순천향대 병원 뭐 어디 거 다 갖고 다 있어요. 근데 신검감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험부는 자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초신경병도 내 말초신경 중에
10개 중에 5개의 손해 이상이 있어도 그게 전체 신경으로 다 따지면 50%가 안 넘기 때문에 보험부에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네. 민원이 대폭. 네. 정말 깐깐한 보험사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더 정말 하지, 더 깐깐한 하지. 보험사죠.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 2세는 0.01%인데 네. 그 3개만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3세는 어떻게 되죠? 3세는 없어요. 3세는 아예 질병이 지금 법안에 없고 3세를 역학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보험부의 답변은 그러한 뭐 사정이 뭐 참작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 압니까? 그러게요. 그 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그렇죠. 몰라도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이 지금 방송을 보시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2세시고 네. 여기 아래에 앉아있는 친구가 3세예요. 네. 1세가 당뇨 비호지키니 임파선암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버지께서 예. 뭐 고혈압 등등이 있으셨고 2세 이분 그리고 말초신경병이 있었어요. 1세가. 지금 2세 이분도 말초신경병이 있고요. 두 분 다 후유증 인정받으신 거예요? 2세까지? 1세는 받으셨죠. 2세는 못 받으셨고. 2세는 4년 동안 소송 중이에요. 아, 이분이 그분이세요. 말초신경병이 발병했고 네. 진단을 받았는데 19신경 중에 5신경만 해당하므로 50%를 넘지 않아서. 근데 사실 그전에는 놀랍게도 그전에 판단 기준은 10신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거죠. 네. 나는 50%가 네. 넘었으니까 몸의 네. 절반 이상이 몸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최근에 개정해가지고 19신경이야.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신경 중에 5신경이면 한 4분의 1 정도. 안 해주려고 발악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기준이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은 폭력적인 거예요. 네. 진짜 폭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진짜 이거 아니면은 이건 솔직히 내가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딱 선을 끊고 고까지 앞까지는 절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요 3세 친구는 지적 장애가 있고요. 무혈성 괴사라는 거를 진단 받았어요. 이 허벅지 안쪽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썩는 병인데 이 친구 되게 어리거든요. 예. 2020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애가 사실은 무혈성 괴사 나타나기가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어쨌든 3세가 지원이 없으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네요. 이건 맞습니다. 뭐 하루 좀 네. 미루면 안 될 일인데. 네. 지금 정부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 이런 20년에 태어난 이분처럼 3세에서 질병이 나타나서 이런 걸 좀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자녀회의 인원은 156명 정도 되고요. 자녀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진단서를 들고 와서 예. 나 가와사키병이다 뭐다 뭐 이렇게 쫙 얘기하기 시작한 분은 한 20몇 명 정도 돼요. 자녀가. 네. 국가에서 알아서 좀 나서서 혹시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 아프신 게 맞아요.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알 권리를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세는 구조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녀한테 그렇죠, 비난받고 그리고 대부분은 전투병이었던 사람들은 다 전쟁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진 보신 그분도 1세인데 전혀 집에서 베트남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엮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세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함구하고 모르거나 자기 스스로도 모르거나 알아도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그냥 어디 병원 가서 진단 받고 이제 뭐 고엽제 신청합니다. 그 자녀들 몰라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나의 병명이 어딘가 이상하고 검색을 하다 이게 고엽제 연관 질환인 걸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그렇죠. 그러면 내 몸 관리 더 훨씬 열심히 했을 텐데 혹은 내가 자녀 계획을 좀 달리 가졌을 텐데 왜 이거를 나라에서 아버지들 입에 그냥 맡겨놓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인이 먼저 나서지 않는 않으면, 거를 네. 정부가 그냥 두는 것이죠. 두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유리한. 저는 제가 아버지여도 사실은 참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 결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엽제 2, 3세 자녀회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죠? 자발적 모임이 결성된 건 한 1, 2년 된 것 같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결성을 한 시점은 24년 7월 임의단체로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회원들은 일단 첫째로 3세에 대한 역학조사와 공식적 지원을 시작할 것, 법에 넣을 것, 그리고 이제 2세에 대한 적용 범위를 좀 늘려줄 것,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은 정부가 하는 역학조사에 얼마든지 참여할 의향이 있으니 이 병과의 연관성, 네. 그리고 우리한테 해야 될 수 있는 의학적인 조치들을 국가가 고민해 줄 것을 사실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자녀회가 생기고 나서 이런 요구들을 어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뭐 국가보훈부나 이런 데서 답변 보훈부에서 이분들을 다 알죠. 이름을 다 알고. 네.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쨌든 이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꿔야,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사정이 발생하면 하겠다는 건데 그 사정이 발생했다고까지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네. 그 대표님이 그래서 혼자서 이분이 이걸 다 찾았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이 의무 기록을 다 직접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버님들이 다 이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후유의증인 사람을 후유증으로 이분이 다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이분이 택배로 막 의무 기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버지 후유증 질병 있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보훈부에서 질병의 명을 기재말 바꾸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것 같은데 고엽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썼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캠프 캐럴 사건도 있었는데 대구 칠곡에 네. 그 저기 군인이 우리 땅에 고엽제 묻고 갔다고 양심 선언한 적이 있어요. 네. 예, 대구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예. 그 저도 몰랐거든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칠곡에 네, 우리가 그때 주둔할 때 68년도 뭐 그때 미군이. 예, 미군이 너네 땅에 좀 묻고 갔다. 그런 얘기를 2007년인가 한참 지나서 진짜. 고백을 해서 우리가 막 온 강을 다 막 뒤졌는데 그런 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다 받아내야죠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 국가에서 그때 좀 미적거렸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이걸 찾게 되면 정말 이제 외교 문제로 비화되니까. 아니, 외교 문제를 비하 안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렇죠. 난 그런 생각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찾다가 그래서 네. 하천의 물에서 굉장히 많은 뭐 증거사가 검출되고 했는데 예. 그때는 그 더 이상 뭐 진전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의 DMZ 인근에 주둔할 때 예. 고엽제를 뿌린 사실은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때 그 연도 이외 그래서 그 연도 이외에 DMZ 인근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또 고엽제가 발병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냐면 미군은 딱 그때만 뿌렸댔으니까. 그랬는데 얄미워 죽겠다 진짜. 그죠.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서류를 다 들고 와서 막 기밀 서류 같은 걸 입수해서 내가 있던 지역에서도 고엽제 뿌렸다. 네. 이걸 인정해서 네. 또 받고 우리 군인들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3년 파주 대성마을이라고 DMZ 이남의 유일한 마을인데 네. 평화 상징으로 이제 일부러 우리가 조성한 마을이에요. 거기서 이제 거의 한 80% 가까운 인원의 네. 고엽제 피해가 역학조사로 확인이 됐고 민간인 피해로는 처음 알려졌고 네. 그 자녀들도 이세 피해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사실 베트남에 지금 4세까지 확인된 것처럼 우리 당사자 국민들이 지금 그 DMZ 근처에 사는 국민들이 고엽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야 2023년에야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거고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2023년에는 민간인 피해자가 처음 나온 것이고 그전에는 사실 군인 피해자들만 좀 간간히 이야기가 됐고 그 중에서도 미군이 뿌렸다고 인정한 연도의 피해자들만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네. 국내 피해자들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나도 막 전국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직 이세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를 좀 두려워하시는데 보훈부나 뭐 의사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자기가 그냥 아프니까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직접 말하는 의사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이 유전병이라는 낙인 때문에 오히려 선천성 기형을 가진 자녀의 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심지어 부친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받아도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알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내 몸에 대한 이해, 내가 전혀 몰랐던 어렸을 때부터 아팠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몸에 혹이 많고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을 보시거나 기사를 읽고 어쩌면 나도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자녀회에 또 저희 한겨레 21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이걸. 네. 한 번에 끝내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 뭐 계속 다음에는 국내에서 거주하시다가 고엽제 피해를 보신 군인분들의 자녀분들도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 취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겨레 21이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 베트남전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다뤄왔는데 이렇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는 거에 좀 한번 놀랬고 앞으로도 또 한겨레 21이 제일 앞장서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리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예. 요 차고 네. 있는 거 네. 뭐였는지 기억 혹시 네. 하실까요? 네, 제가 그때- 저분 선물로 네. 드렸는데. 네. 저희가 호아스 아닙니까 호아스. 네. 잘 모르고 계셨죠? 아니요 호아스. 그러니까 이게 네. 한배 평화재단이라고 네. 예. 이제 베트남전 네. 우리 군의 파병으로 인하여 우리 군인들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그 민간인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또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베트남에서 생명의 꽃, 죽음의 꽃으로 함께하는 꽃으로 불리는 호아스. 묘지와 절에 많이 심는 꽃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위령비 집단묘지에 가꾸고 심으면서 추모와 기억의 삶을 살아왔다고 해요. 전쟁의 상처, 고통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모두를 위한 평화를 일군다는 마음으로 이 배지를 저희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배평화재단 후원해주세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베트남전 파병 60년에 평화를 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왜 전쟁을 그만해야 혹은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배지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크립!